디지털 게임을 사면 소유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몬트리올에 있는 서버에는 킬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산 게임을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삭제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코드입니다. 아무런 경고도 환불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게임 업계는 유럽연합에 이 스위치를 막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수백만 달러가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틀린 게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또한 몇몇 독립 엔지니어가 거의 비용 없이 게임을 보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업계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모든 훌륭한 미스터리처럼 이 이야기도 살인으로 시작합니다. 1장 더 크루의 처형. 유비소프트는 2024년 3월 31일 플레이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날이 바로 유비소프트가 거의 10년 동안 운영해온 온라인 전용 경쟁 레이싱 게임인 더 크루에 전원을 내린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졌죠. 수백만 명의 플레이어가 갑자기 아무런 방법도 없이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이유는 서버 인프라와 라이선스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모호한 기업 변명이었죠. 유비소프트가 서버만 종료했다면 그 말이 통했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4월 유비소프트는 유비소프트 커넥트로 플레이어 라이선스 회수를 시작했습니다. 유비소프트는 디지털 권리, 즉 DRM을 사용해서 게이머들이 게임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환불도 제공하지 않았죠.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비유하자면 식당에 가서 샌드위치를 주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입 베어 물고 반쯤 먹고 있을 때쯤이죠. 그런데 갑자기 주방장이 나와 샌드위치를 빼앗아 당신 앞에서 먹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 일이 식당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의심스러운 과거를 가진 회사가 고객들에게 $60에서 $80씩 사기를 치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체 게임 업계에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일입니다. 레딧의 한 팬은 이것이 게임 역사상 가장 슬프고 무자비한 결정이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더 이상 합법적일 수 없는 혐오스러운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엔가젯이 언급했듯 이는 소비자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새 고가 작품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사랑받는 시리즈를 삭제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는 스튜디오 임원이 손가락을 튕기면 세금 공제를 위해 영화를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비디오 게임도 같은 위험한 길로 내몰 수 있을까요? 이건 인터넷상의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2024년 초 유비소프트 구독 서비스 책임자 필립 트렘블레는 게이머들이 게임을 소유하는 데 익숙하다고 공식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그게 바로 소비자들이 변화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CD나 DVD 컬렉션을 소유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게임에서는 이런 변화가 조금 더디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소유하지 않아도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구독 서비스는 한 번 결제하는 것보다 기업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이 더 이상 그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파일에 접근하지 못하게 결정한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럼에 글을 올리거나 스팀에 악평을 남겨도 그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유비소프트가 더 크루를 없앤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게이머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베턴루지 출신 평생 게이머이자 마키니마 제작자 로스 스콧이 등장합니다. 그는 성인 시절 대부분을 게임에서 예술적 보존의 열렬한 옹호자로 살아왔습니다. 2019년에는 게임을 제품이 아닌 서비스로 취급하는 개념을 사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비소프트가 더 크루의 서비스를 종료한 이후 그는 이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 중 한 명이었으며 이를 소비자 권리와 미디어 보존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게임 죽이기 중단 운동을 시작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 운동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서 순수한 이익만을 위해 게임을 파괴하고 고객을 버리는 게임 퍼블리셔들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완벽한 전환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더 크루일 것입니다. 이 게임은 주로 싱글 플레이어지만 상시 접속 DRM을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 기능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막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막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의 미래를 위한 전쟁터는 유럽 의회가 될 것입니다. 스탑 킬링 게임스는 온라인 지지자들의 수백만 서명과 실제로 커져가는 움직임 덕분에 완벽한 논리를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게임 업계도 비장의 무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2장 EU 청문회 내부. 2026년 4월 16일 로스 스콧과 모리츠 카츠너는 EU 의회 청문회에 직접 참석해 그들의 주장을 발표할 일생일대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이 운동은 게임 업계로부터 돈줄 취급을 받는 것에 지친 소비자들로부터
전례 없는 수준의 자발적인 지지를 모았습니다.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로서 이 운동은 2025년 중반까지 이미 125만 명의 서명을 모았으며 이는 로마 콜로세움을 25번이나 가득 채울 수 있는 숫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운동 속도는 줄지 않았습니다. 캠페인 참가자들과 EU 입법자들 간 기술적 이해 장벽이 있었지만 로스와 모리츠는 주장을 성공적으로 펼친 듯 보였습니다. 컨설턴트 다니엘 안드루스카는 20년 전 개발된 게임은 여전히 작동하지만 3년 전 게임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설계와 비즈니스 결정 때문입니다. 한 문장으로 안드루스카는 이곳에 어두운 진실을 꿰뚫었으며 이는 특정 종류의 게임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본질적 한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된 노부화라는 불길한 그림자에 관한 것입니다. 로스는 게임 예산 중에서 서비스 종료 계획에 할당된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 수치들은 오프라인 게임에 적용되지 않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종 부정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죽이기 중단 운동이 입법자들이 주목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긴 해도 수백만 달러 규모의 대기업들과 싸우는 일은 여전히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반소비자적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꽤 교묘합니다. 대화를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수많은 기술적인 변명을 쏟아내서 논의를 압도하는 것이죠. 언어가 너무 복잡하면 입법자나 대중이 기술 지식 부족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스. 유럽의 공식 성명에는 사설 서버가 항상 실질적 대안은 아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플레이어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며 안전하지 않은 커뮤니티 콘텐츠와 싸우기 위한 보호 장치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권리 보유자들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게임들이 온라인 전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제한들은 이러한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데 과도한 비용이 들게 하여 개발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것에는 잘못된 점이 많으며 우리가 밝혀낸 비밀들을 통해 이를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특히 약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에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은 DRM 온라인 전용 기능을 대체할 서비스 종료 계획 없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 불균형이 기업 로비스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원래 조심스럽고 변화를 꺼립니다. 기업들이 게임 산업과 이러한 유해한 시스템들 사이의 얽힘이라는 개념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정치인들을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경제의 한 분야를 붕괴시킨 법안에 서명한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수사법으로 모두의 마음에 심어주고 싶었던 두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자기 이익만을 위한 기업의 왜곡된 주장 속에 숨겨진 진실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게임 내부의 코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3장 킬스위치의 해부화. 게임과 서버 종료는 단순히 상자에 넣는 게 아니라 폭탄 해체처럼 올바른 선을 잘라야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여전히 돈을 벌고 싶은 여러 게임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인 온라인 라이브 서비스 게임은 500개가 넘는 마이크로 서비스와 하트비트 핑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유비소프트는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중앙 서버는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이 서버들은 모든 출시작을 관리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회사들에게 킬스위치는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수십만 달러가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복잡한 연결을 푸는 것은 마치 마천루의 하층 24개를 무너뜨리고 위 40개 층이 그대로 있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여러 서버와 수백만 달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서버는 마이크로 트랜잭션이 있을 때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라이브 서비스 게임 종료와 라이선스 회수는 유료 고객을 소외시킬 수 있는데 정말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운영은 너무 비싸다는 변명 뒤엔 동기와 인센티브가 숨겨져 있죠. 스탑 킬링 게임즈 운동은 게임 업계의 영구적 서버 지원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스탑 킬링 게임즈 요구사항 중 하나는 모든 라이브 서비스 게임의 서비스 종료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게임을 오프라인으로 즐기게 하거나 독립 개발자들이 자체 서버를 열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역시 모든 회사들이 수많은 변명을 내세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개발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개발 비용도 수백만 달러나 더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 그와는 반대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우리도 그 점에 공감했을지도 모릅니다. 4장 벨린 설계도. 유비소프트 같은 대형 퍼블리셔가 오픈소스 도구를 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모든 주장은
이미 이루어진 사례를 보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작은 스튜디오인 벨린 스튜디오가 이미 그것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 게이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사랑하던 컬트 멀티플레이어 게임 노가웃 시티가 2023년 6월 서버 종료로 또 하나의 유망한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 조용히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매우 달랐습니다. 메리는 서버 종료 이벤트를 조용하고 엄숙하게 처리하는 대신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대규모 축제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각별 인사의 일환으로 그들은 심지어 25,000달러 상금이 걸린 마지막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제스처였지만 메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보다 10배는 큰 기업들도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게임 서비스 종료 전 그들은 게임을 독립 실행형 윈도우 실행 파일과 개인 서버 지원 형태로 출시했습니다. 즉,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영원히 무료로 자신만의 서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은 고위 게임 임원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죠. 벨리는 개발자 팀을 지정해서 게임을 개인 서버 버전으로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라이선스 콘텐츠를 제거하고 수익화 시스템을 없애며 게임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그 비용은 게임 전체 개발 예산의 약 0.5%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3개월이 걸렸지만 그 과정에서 게임에 불멸을 안겨주었습니다. 벨린 스튜디오 마케팅 디렉터 조시 해리스는 이것이 가치 있는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것이 우리가 서비스 종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언론 보도를 받았고 플레이어들로부터도 훌륭한 반응을 얻었으며 결국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만든 게임이 라이브 서버가 내려가도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인디 개발 스튜디오도 이런 선셋 패치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유비소프트 같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는 못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그들은 실제로 답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전술을 바꿉니다. 5장 보안 신화. 스톱 킬링 게임즈 운동에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는 서비스 종료된 게임에 오픈소스 패치를 공개하면 엄청난 보안 위험이 생기고 해커들에게 큰 이점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앞장서는 대표적인 인물은 논란이 많은 게임 개발자이자 인터넷 인플루언서인 제이슨 토르홀, 즉 파이로 소프트웨어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소스 코드로 구축된 프라이빗 서버가 악의적 사용자를 상대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점을 이유로 서비스 종료 이후 패치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게임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부정행위 방지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커들이 이를 로드맵 삼아 현재 서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에 간섭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코드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이 은폐를 통한 보안 원칙이지만 이는 보안 조치라기보다는 보안에 대한 착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사실 게임 개발자들에게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그들 스스로 인정하기조차 부끄러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6장 미드웨어의 함정.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언급해온 현대 게임 개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미들웨어입니다. 이것은 게임 엔진과 애니메이션부터 사운드까지 다양한 디지털 기능들을 연결해주는 맞춤형 연결 다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일부 프로그래머는 미들웨어를 소프트웨어 접착제로 비유합니다. 하복, 와이즈, 오토데스크, 엔비디아를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전체 시장에서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부 회사들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미들웨어는 라이브 서비스 게임의 코드 베이스에서 15%에서 20%까지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게임 죽이지 말자 운동의 유토피아적 아이디어가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서버 측 코드에 내장된 독점 미들웨어의 경우 개발자들은 그것을 소유하지도 않을 뿐더러 재배포할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이것이 라이브 서비스 코드 내 숨은 독약입니다. 이 말은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이 게임을 소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신에게 판매한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업간 계약들이 모든 것을 억누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구매 권리까지 짓밟고 있습니다. 요즘 업계에 내재된 이러한 관행이 바로 오늘날 게이머들에게 라이브 서비스 산업의 상황을 이렇게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물어봐야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7장 생존율. 현재 상황에서 라이브 서비스 게임들은 거품이 터지는 한복판에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출시된 라이브 서비스 게임 중 83%가 3년 내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스톱 킬링 게임즈는 종료된 게임 기록을 보관 중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어떤 방식으로도 플레이할 수 없는 게임의 현재 집계는 441개입니다.
2026년 소니는 저조한 수익으로 인해 현재 라이브 서비스 계획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할까요? 실제로 소니는 2025년까지 출시하기로 약속했던 12개의 라이브 서비스 게임 중 8개를 취소했습니다. 소니만의 문제가 아니며 업계 전반에서 더 큐브 세이버스, 하이가드, 콘코드, 2018년자 라디컬 하이츠 등 실패한 게임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게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게임 중 어느 것도 6개월 이상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 게임들은 존재의 위기, 즉 게임 아포칼립스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 명 개발자의 수년간 노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유럽연합 EU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이 걸려있는 걸까요? 8장 마지막 패치. 지금 우리는 단순히 게임의 미래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사면 평생 소유하는 세상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복잡한 절차가 추가된 임대처럼 되는 걸까요? 현재의 모델에서는 모든 게임, 영화, 전자책, 소프트웨어에 보이지 않는 끈이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끈이 당겨질 수 있죠. 2026년 중반쯤이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청문회가 끝난 직후에 공개된 예비 일정에 따르면 7월 27일 이 집행위원회가 입법 제안에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시간은 게임 팬들뿐만 아니라 디지털 권리 옹호자들, 미디어 보존가들,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들에게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는 예상보다 강렬했고 로스와 팀은 운동의 도덕적 원칙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게임 죽이기 반대 운동과 게이머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 운동이 디지털 공정성 법안에 서비스 종료 표준 조항 포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권리 법안입니다. 그런 체계 하에서는 특정 시점 이후에 출시된 게임들이 단순히 출시되고 불확실성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적절한 서비스 종료 계획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서버 지원이 끝나도 게이머는 구매한 게임을 어떤 형태로든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내에서는 DFA에 대한 삭감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가 너무 많아지면 해외 경쟁사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런 이념은 대기업들에게 꽤 매력적으로 다가오며 실제로 미국 내에서 소비자 권리가 약화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철학이 승리하면 스탑 킬링 게임즈의 모든 노력이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로스는 미국 법원보다 EU에서 더 좋은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우추는 어디로 기울까요? 시간만이 답을 줄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까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디지털 세계에서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디오 게임 산업의 사악한 활동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비디오 게임 회사들이 얼마나 비열한지, 그리고 EA가 왜 새로운 심즈 게임 출시를 두려워하는지 알아보거나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